예. 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특히 동시에 항변권이 있을 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생길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대법원 판례가 이와 관련해서는 좀 독특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것. 이는 어떤 경우죠?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법하지 않다. 불법이 아닌 건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즉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동시에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할 권능이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해서 얻는 이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본인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가 돼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속, 만약에 주택이든 상가이든 임차인은 포지션 이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유.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상가였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는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더 이상 여기서 영업하지 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미리미리 이사갈 곳을 준비했고, 그 이사공에서 새롭게 영업을 준비했다면 이 종전과 같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단지 이사를 간 다음에 자물쇠를 씌울 겁니다. 경우 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종전처럼 사용하는 경우와 아니면 종전처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점유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구분이 될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종전처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 다음에 자물쇠 채우고 단지 점유만 하는 거죠. 똑같이 점유는 하는데 하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하는 거고, 하나는 단지 점유만 하고 종전과 같이 사용 수익을 안 하는 경우예요. 그럼 두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맞을까 하는 게 의문점, 이제 논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경우에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종전과 같이 사용 수익하지 않고 단지 점유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자물쇠만 채웠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냐 없냐를 합니다. 실질적인 이득론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관련해서 나오는 이론이 실질적인 이득론입니다. 실질적인 이익론. 그래서 임차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종전처럼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가였으면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음식점에서 계속 음식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이익을,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만, 어떤 경우에요?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항변권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죠? 존속기간이 만료됐고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거예요. 아니면 현실에서는 뭐 보증금을 반환했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발생된 것은 뭐냐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대차 보증금의 목적은 뭐죠? 임차인이 차인 등의 채무를 제도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면
임대인의 별도 없이 당연히 공제돼요.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종료 시점부터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넘겨주겠죠. 점유를 이전할 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무비량 손해배상, 뭐 이약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 지급한 모든 채무를 당연히 공제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당연 공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속처럼 우리가 사망이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상속되는 것처럼 당연히 공제됩니다. 언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그러니까 그 종료 시점에 연체된 차임액이 예컨대 보증금 1,000만 원인데 기존에 연체된 차임액이 1,200만 원이면 돌려줄 게 없잖아요. 그렇게 경우에는 임차인의 저비는 동시에 항변권이 없는 경우고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불법 점유. 불법 점유예요. 그러한 경우에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래 이게 점유는 누구한테 있죠? 소유자한테 있는 건데 그 자체로 소유권이 침해되는 거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책임지는데 그 손해는 결국은 임대료 상당, 차임 상당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인도를 거절하는 것만 이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종전과 사용 수익하냐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득론, 실질적인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즉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냐와 상관없이 인도를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사용 수익 불문하고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이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부당이익에 반하는 의무가 있다. 동시에 항변권. 요것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혼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동시에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손해가 발생해요. 인도를 거절하는 것만으로. 부당이익을 바라면은요. 논의 쟁점은 마찬가지예요. 이 동시에 항변권이 있을 때 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만 부당이익을 반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 동시에 항변권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논의가 그대로 적용됐는지 그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어야만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당이득 편에서 배웠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침해 부당이득과 침해 부당이득과 급부 부당이득이 있어요. 급부 부당이득은 매매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침해는 그런 관계가 없었잖아요. 무단으로 누군가 내 것을 침해한 거잖아요. 이것도 침해 부당이거든요. 침해 부당이득은 실질적 침해 자체가 소유자의 사용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그 침해 자체가 손해라고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침해 부당이득 개념에 보면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가 발생했다, 이익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면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게 특이해요. 이런 쪽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에 있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잖아요.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비록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참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특이하게. 같이 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도 좀 의문입니다. 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실질적인 이득이 얻고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판례는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유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임대인이 보호하는데 미입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병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분해서 잘 구분해서 이해를 암기를 해주십시오. 잘 나옵니다. 비용 상한, 우리가 비용 상한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항상 비용에는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고, 필요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것이고, 유익비는요, 유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필요비는 자, 어떤 개념이 임대인에게, 자, 출발점이 뭐냐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임차인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게 하고 그의 대가로 차임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상태대로 계약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선 의무와 현상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게 필요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누가 지출해야죠? 필요비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지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념상. 이런 것까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차임을 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임차물 보존을 위한 비용도 당연히 임대인이 죠 필요비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원칙의 표현은 뭐죠?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와 관련돼서는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간혹 가다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지만 비용 상한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상적으로는 비용 상한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계약서에 뭐냐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즉 건물의 인테리어 있으면 다 철거하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한을 포기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그런데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원칙을 그냥 시험에 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칙을 알고 외적인 거 달리 약정하는 건 어떤 경우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에 더 집중을 하시고 얘는 뭐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 포기는 강행 규정 위반이 아니기 지금 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정하다 하더라도 뭐다? 효력이 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보존해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원칙적인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자신이 지출했다면 그 상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게 청구할지도 중요합니다. 필요비는 즉시 중요합니다. 언제요? 임차인은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는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목적물 때는 언제? 6개월 내에 그 상한을 청구한다.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조속하게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6개월 내에. 근데 간혹가다 시험이 나왔었는데 자주는 출제하는데 1년 내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1년 내는 아니고 6개월 내에. 왜냐면 점유 해수 청구 해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6개월 내에 상한을 청구한다. 그리고 필요비는 현존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한 비용을 전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요비 지출을 해서 그 필요비 지출한 만큼의 이익이 남는지 상관없이 지출한 비용을 전해준다. 왜 이런 표현이 중요할까요? 유익비와 관련해서 비교되기 때문에. 유익비의 경우는 비용을 지출하고 이익이 현존한 때만. 즉 이익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유익비익 상환청구를 못하고 유익비는 반드시 돈을 지출했고 그 지출한 만큼 이익이 현존해야만이 그 이익에 대한 유익비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필요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비 개념 자체는 사용수에 필요한 사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가능하다.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 청구는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요게 반드시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트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뭐 유치권 행사 가능한 걸 배울 거예요. 필요비는 현존 여부 상관없다는 얘기는 유익비의 개념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 즉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즉시. 그리고 인도한 때는 즉시 하는 건데 계약 이건 어느겠죠? 인도한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당연히 임차인은 뭐죠? 목적물을 돌려줄 겁니다. 근데 그 필요비를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6개월 내에 하라는 거지 뭐 1년 이상 그게 기간을 줄 필요 없고 6개월 내에 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필요비 상한 청구도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입증이나 그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게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요게 좀 중요합니다. 1년 내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틀린 짓입니다. 이렇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 다음에 특약은 유효하다. 요 내용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나오겠죠? 유익비는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요. 필요비는 현상 유지나 아니면 수선 의무예요. 어떤 경우냐? 주택을 예를 들었을 때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수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죠? 임차인이 임대인이 전화해서 이게 고장나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직접 와서 사람을 고용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차인한테 그러면 먼저 고치시고 사람 써서 고치시고 그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세요. 그게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유익비는 뭐냐면 임대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목적물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요. 그런데 반환할 때의 가치와 임대차 계약이 시작됐어요. 임대차 계약 성립 당시와 종료 당시에서 비교했을 때 가치가 증대한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그 누리는 그 이익은, 이 증대된 가치를 누리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비용으로? 임차인의 노력과 비용을 드기 때문에 형평상 그걸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비록.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임대인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관여가 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증대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임대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의 경우에만 그런 형평성 관념에서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신에 임대인의 의사와 관여 없이, 즉 임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요. 자, 가치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합니다. 종료 시에. 필요비에게는 즉시잖아요. 그리고 필요비의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유익비는 돌려받았을 때 그 가액이 여전히 증가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료할 때 목적물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임대차 계약 성립에 비교했을 때 가치가 증대해야만이, 아직도 증대하고 있는 경우에만이 상한 청구권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 개념도 있습니다.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요. 이런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에 비교해서 막 섞어 써요. 근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익비 상환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냐?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아니면 그 증가액을 선택해서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지출한 금액은 임차인 지출한 금액을 증빙자로 제출하면 되고요. 증가액은 그냥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증액된 가치를 산정할 될 겁니다. 이 취지는 임대인이 증가 가치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네가 이득 얻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지 않냐 그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특이한 거죠. 임대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된 게 없고 임차인의 마음대로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요게 잘 나오죠. 임차인의 주관적 침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 가치가 증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개념 자체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이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경우냐? 임차인의 주관적 침해나 특수한 목적을 지출한 비용. 임차인의
주관적 침이나 축소한 목적 얘기는 임대차 목적은 객관적 가치증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인은 아무런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임차인만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청구를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예컨대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삼계탕 음식점. 원래는 사무실이에요. 그럼 임대인에게 포인트는 이게 사무실이에요. 그럼 삼계탕은요? 삼계탕 음식점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만, 주관적이고 특수한 목적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이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컨대 사무실로 사용. 이 사무실 자체는 아무런 가치 증대가 없거든요. 사무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 건물을 삼계탕 음식점으로 경영하기 위해 시설설치 비용. 요거는 유익비가 아니다. 왜 이게 쟁점이 됐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 건데 유익비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 논리를 한 건데 대법원 판례는 이건 유익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임대차 목적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임차인 너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오직 너만의 이익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얻은 이익이 없어. 임대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돌려주는 건데 이건 오직 너만의 이익이잖아. 지금 임대인이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돌려줄 게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자, 비용 지출 결과가 목적물의 구성 부분으로 된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유익비라는 개념은. 만약에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있고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약한 법 아니면 부속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유리 출입문과 샤시가 그럽니다.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부속물이 되고 이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유리 출입문과 그 다음에 이는 부속물의 구성 대상이 된다.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 이 표현도 구성 부분이라면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부합변 할 때 구성 부분이 된다면 유익비라고 생각하시고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 독립성 유지한다면 부속물이라고 생각하시라. 자, 이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자, 요 표현들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유익비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구 때문에 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는 이런 겁니다. 유리민 세씨가 있어요. 자기 임차인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부속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걸 수거해서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떼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떼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자기가 떼가도 쓸 데가 없으면 이거를 임대인이 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매매는 이거 사하게 되면 매도인이 오케이 해야 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순간 매도인의 승낙을 동의나 기다리지 않고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부속물이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임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필요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더 이거 설치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거 설치하세요. 그게 동의한 경우나 아니면 이 부속물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매수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비 지출은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요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료 시에 상환한 청구할 수 있고 이건 필요비와 비교돼서 시험에 집중되는 거죠. 부속물도 마찬가지로 종료 시에 기간 만료 나중에 되게 중요한 요건인데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필요비는요 즉시 이런 어떤 요건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한 때는 6개월 내 시험은 1년 내라고 점유 회수 보호 청구권에서는 1년이나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임대인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서는 점유 회수 청구권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서는 법원에 상당한 상환 기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변제기, 이행기를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유익비 돌려주세요 하게 되면 그 즉시 변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고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법원에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오케이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변제기가 미뤄지는 겁니다. 그럼 변제기가 유예된다는 의미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이게 뭐가 관련이죠?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에서는 채권에 관한 요건, 점유에 관한 요건인데 채권에 관한 요건에서는 변제기가 도래돼야 돼요. 따라서 법원이 상환기한을 허용하게 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하더라도 상환기한이 허용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거기까지 함께 세트로 기억하시죠. 다만 필요비에는 이와 같은 단소주문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필요비와 유익비를 같이 섞어서 요건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시험으로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계약이 종료한 때 원삭 회복하여 인도한다. 통상적인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요. 이 표현 뭐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문구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건데 그럼 이 효력이 있냐 없냐? 그 얘기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